안녕하십니까. 청춘정보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무교육 2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교육을 담당했었던 대전고용노동청 이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 주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는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최저임금이 계속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내년 2021년에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수위 조절을 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노동경제와 경제 원리에 따르면 실업이 발생해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보다 적정 수준의 임금보다 더 높아지면 급격하게 높아지면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에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최저임금이 2021년에는 약간 소폭 상승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법률에 근거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법률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해요. 강행법규라고 하는데 꼭 알아야 될 네 가지의 세 번째에 보면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6조 3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서 8,590원이고요. 이 월급 단위로 한다면 주 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일반 근로자, 일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179만 5,310원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는 주휴일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월급은 일주에 40시간 주휴를 포함하여 산정한 고시금액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는 임금이긴 임금이지만 어제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임금에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최저임금에는 포함되는 임금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뒤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뭔지 아닌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될 네 가지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다. 2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든지 석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임금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을 꼭 해주시면 돼요. 요 자세한 상여금의 몇 프로가 지급된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 6조 3항을 위반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 시급 8,590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근로자들은 그것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법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가 있어요.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습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습 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반드시 3개월만 할 게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감액 적용할 수 있는 건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3개월 이내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그런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습기간에도 100% 이상 지급해야 돼요. 단순 노무 종사하는 사람들 수습기간이라는 거는 숙련 기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 노무는 숙련 노동자나 비숙련 노동자나 노동의 질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년 미만, 1년보다 더 적게 근무하기로 약속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분들의 어떤 고용관계의 안정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100% 이상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최저임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 8,590원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돼야 된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감액 적용도 가능하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최저임금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적용을 해주는 기준 근로시간, 그리고 월 환산액. 이 세 가지가 최저임금을 이해하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최저시급이라는 거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급 8,59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5시간이든 6시간이든 7시간이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에 대해서 곱하기 해서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라는 것은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과거에는 일주의 소정근로 시간이라는 말만 있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휴일 시간을 합하더라 이렇게 해뒀단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법원이나 이런 데서 2019년 이전에 2018년까지는 최저임금법 한 달 소정근로 시간은 173시간입니다 라고 했지만 요 2019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휴시간을 합한 209시간으로 월 단위 산정은 209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주 단위는 어떻게 할까요? 일주 단위의 소정근로 시간과 주휴 시간이니까 일반적인 근로자가 8시간씩 1일 8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이 되겠죠. 40시간과 주휴 시간 8시간 합쳐서 48시간의 시간을 줘야 돼요. 이런 거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 환산액으로 곱하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곱한 거. 209시간과 최저임금,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79만 1,62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최저임금을 위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기서 월 환산액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저임금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참고에 나와 있는 산정 단위기관과 지급 주기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매월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임금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정기상여금이라고 포함되는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매월 지급되는 거는 포함되고 매월 지급되지 않으면 포함이 안 된다고 했어요. 2달, 석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그러면 과연 포함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산정 단위가 1년 단위로 산정되어 있으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2018년 이전까지는. 그런데 2019년 1월 1일 되면서 그러면 정기상여금을 임금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에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매월 지급되는데 왜 포함을 안 시켜주냐라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1월 1일자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요.
산정 단위가 매월 산정해서 매월 지급되는 거는 다 포함된다. 정기상여금이어도. 그렇지만 1년 단위로 산정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산입 비율을 정하자. 산입 비율을 정하자라고 해가지고 뒤에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정 기간이 1년 단위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개정됐던 2019년에는 20%까지, 올해인 20년에는 20%까지만 20%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해서 24년부터는 전액 다 포함시키는 걸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산정 단위 기간이라는 개념과 지급주기라는 기간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다음은 중요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무엇이고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이냐는 거죠. 산입되는 임금 중요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됩니다. 월을 1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월을 초과해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임금들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각종 수당들이 쭉 있어요. 이 수당들 중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과 산입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산입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산입되지 않는 것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소정근로 외의 임금은 대표적인 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걸 말하고요. 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정근로 외의 임금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요. 정기상여금 그 밖에 1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산정단위, 아까 산정단위하고 지급단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산정단위가 한 달을 초과해요. 2달에 한 번씩 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월 환산액, 이렇게 말씀드렸던 월 환산액에 따라서 산입이 돼요. 일정 부분. 또 생활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생활복리후생비 중에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산정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임금은 4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가지 원칙 중에 통합을이라고 해요. 통합을.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게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다. 근데 근로기준법 43조에 다만하고 예외 조항을 뒀어요.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 규정되어 있다면 현물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단체 협약이나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에 현물로 지급되는 것들은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식권이 있어요. 식권. 밥 주는 거, 이런 복리후생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통화로 지급되는 것도 월 환산액에 따라서 이게 다 그전에는 이 생활보조 복리후생 임금은 임금인데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매월 지급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2019년 1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임금들은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임금들은 다 산입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된다. 이 개념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산입되지 않는 임금 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통화 이외의 것, 그리고 소정근로 이외, 소정근로 시간에 소정근로에 근무한 임금 이외의 임금, 그리고 1월을 초과하여서 하는 것은 이렇게 산입 비율이 나눠져 있는데 정기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이런 비율에 따라서 2024년에 가서 완전히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뭐에 25%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연도의 월 최저임금. 아까 우리 2020년도 월 최저임금액이 179만 1620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다 곱하기 월 최저임금. 2020년에는
179만 1,620원에 20%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계산을 해 보시면은 이게 35만 8,324원이 될 거예요. 35만 8,32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5%라고 했으니까 5%를 초과해야 된다는 것은 89,5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보통 식대비를 10만원씩 주잖아요. 회사에서. 10만원 마이너스 89,581원의 차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89,581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아까 우리 산입 범위를 말씀드렸잖아요. 산입되는 것과 산입되지 않는 게 있는데 않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 적용 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당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적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최저임금법 제6조 3항에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근로계약을 약정한 것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만큼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소정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있었어요. 월급여가 매월 180만 원을 받았는데요. 월급 명세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본급 15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시간의 근로수당 10만 원. 여기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은 뭘까요? 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월급 명세서니까 일을 매월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월 지급되지만 그래도 삽입되지 않는 게 뭘까요? 소정근로 외 지급하는 임금. 연장수당이 있었죠? 여기에 보면 연장수당이 있어. 이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최저임금 산입 비율을 정해서 제외되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2020년대에는 상여금이면 20%를 초과해야 되고 복리후생비면은 5%를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식대 이게 복리후생비잖아요. 교통비 이것도 복리후생비예요. 이 복리후생비가 식대 교통비 합치면 20만 원이죠. 20만 원 중에 아까 5%를 초과하는 것만 포함된다고 했어요. 근데 5%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제가 89,581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네요. 5% 89,581원을 초과하는 금액 20만원 마이너스 89,581원을 하면 나머지 금액이 11만 419원이에요. 11만 419원. 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다. 그러면 160만원 더하기 11만 419원을 하면 161만 419원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월 161만 419원을 받으셨는데 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이 근로자처럼 1주 40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한 달에 받아야 될 최저임금이 얼마였느냐? 월 179만 1,620원이었어요. 이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법 요것보다 적게 받은 건데 이거를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0만 4,119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209시간. 정확하게는 209시간이 아니라 208.57시간이잖아요. 근데 209시간으로 일반적으로는 다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분의 시급이 7,721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8,590원보다 적기 때문에 요 차액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은 179만 1,620원에서 161만 419원을 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최저임금 위반으로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어떤 금액을 넣고 어떤 금액을 빼야 되는지 이해되시겠죠?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이나 생활복리후생수단은 산입 비율에 따라서 초과되는 금액만 넣는 거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해서 지급받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은 것들은 산입하지 않는다. 매월 지급받더라도. 요 개념만큼은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보기 전에 최저임금을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노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90%까지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단순노무 어떤 직종이냐? 고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이런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기타 주차관리원이나 세탁원들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감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은 꼭 알아주세요. 아르바이트 많이 하실 때 우리가 뭐 주차관리나 세탁이나 배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 거 배달 그리고 이런 거 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3개월을 정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90%가 아니라 100% 다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례는 최저임금법을 사업주가 위반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근로자한테 돈을 주고 합의를 했지만 처벌된 사례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하고 합의를 하면 근로기준법은 그 처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창업을 하는 우리 창업 초보자들께서는 이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임금은 반의사 불벌에 해당이 돼서 나중에 지급해주고 합의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근데 최저임금은 아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저임금 사업주가 나중에 합의를 했는데 돈 주고도 합의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이유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가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최저임금법은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1년 미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 보통 아르바이트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원래 법정 최저시급보다 90% 해당되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기간이 1년인 사람은 감액 적용이 돼요. 안타깝게도. 90% 감액되게 되는데 1년 미만, 6개월이라든지 10개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법 100% 지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시급을 7,600원만 지급한 거예요. 안 된다. 최저임금을 100% 다 지급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단순노무 종사자들 설명드렸었죠. 최저임금 100% 다 지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저임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특히나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정규 직장을 취업하시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90% 지급받는 기준이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순 노무에 종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순 노무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큰 다툼이 없을 겁니다. 다음은 5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일터 따뜻한 가정, 이렇게 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모성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2019년 7월 16일자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근로기준법 76조의 2조항에 이 조문이 포함되면서 이것도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모성보호는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 국가는 모성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모성보호에 대한 특별 조항들을 담아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라는 것은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줄여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원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그러니까 직장 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해당돼서 근로조건과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장 밖이나 근로시간 외라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립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회식 자리 같은데. 그런데도 사업장 바뀌고 근무시간 외라 근로시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또한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조건으로 한 고용상의 조건이 있다. 성적인 언어와 성적 여부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은 어제 말씀드렸죠. 임금과 근로시간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 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라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려해서 합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일컬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시켰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그렇게 인정된다라고 보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직장 내 성희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표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유형이 있는데 육체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 시각적인 행위도 해당이 됩니다. 육체적인 행위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입맞춤을 하거나 호응을 하거나 뒤에서 백허브라고 하죠. 껴안는 거나 이런 신체적 접촉행위라든지 어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뭘 강요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성추행과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성희롱은 성추행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적인 행위로는 음담패설 같은 야한 농담을 하는 행위. 이건 전화나 문자나 SNS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행위들. 그리고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뭐 퍼뜨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성희롱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또 뭐 굉장히 많이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들. 이런 것도 다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각적 행위에 관해서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성희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나 혼자서 그냥 잡지를 본 건데 라고 하면서 성희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음란한 사진이나 아니면 잡지 같은 걸 본다면 이건 성희롱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게시하거나 제공해 주는 건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요. 비록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성적 불호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다 성희롱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사회통념상 성적 불호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들은 전부 다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바라볼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행동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주는 또 어떤 의무가 있느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될 조치 의무가 있어요. 신고 접수를 하고 인지를 하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되고요.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가해자하고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해자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징계나 또 다른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성희롱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설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누설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피해 근로자나 신고자,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피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3자가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요,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취업 규칙에 인사 규정 등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절차 규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원래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면 교육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집합을 해서 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래가지고 교육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배포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한 걸로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남성이나 여성, 특정 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이 대면 집합교육을 가름해서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면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또 아까 헌법에 나와 있는 모성보호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성보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보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임산부를 보호하는 게 있고, 임신 기간 동안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74조 5항에 따라서. 그리고 출산 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야간과 휴일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다만 고용노동부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잖아요. 이분이 반드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실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요. 임신 12주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돼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반적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1일 6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줬고요. 이 근로시간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이를 기르는 것과 관련된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이 있잖아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90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돼요. 다태아라는 것은 쌍둥이 자녀를 낳으신 분들을 말하는데, 이 쌍둥이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120일 이상을 반드시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돼요. 그리고 최초 60일, 쌍둥이 다태아일 경우 75일은 유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요 관련된 지원금이 나가요. 그거는 사업주께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근로자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들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1년으로 하는데 이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이고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년이나 3년 정도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업장과 사업주와 합의하여 실시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때는 2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장과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간에는 이렇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는 이와 유사한 같은 업무나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켜야 돼요. 전혀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키면은 안 돼요.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과 모성보호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요. 그게 2019년 7월 16일자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76조의 2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하고 좀 비슷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이 있겠죠. 이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성립 요건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 요건이 있어요. 당연히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는, 여기처럼 직장 내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 또 업무와도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괴롭힘이니까 업무의 적정 수준을 넘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냥 업무와 관련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업무의 적정 수준을 넘는 괴롭힘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그거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는 거는 여기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야, 이거 이 정도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희롱권과 유사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또 직장 내 성희롱도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고 사업주가 조사 의무가 부여된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에게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사업주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거를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조사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잘 이행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방노동관서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까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청춘정거장 이준행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드렸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해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둬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퇴직. 퇴직의 종류에는 합의퇴직이 있고 임의퇴직이 있어요. 임의퇴직은 그냥 내가 원해서 퇴직하는 거예요. 합의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퇴직하자라고 해가지고 합의해서 퇴직하는 거예요. 해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로자는 원치 않는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인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해요. 법률 조문에는 없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해고란 하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징계해고가 있고 통상해고가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근로관계도 자동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로자하고 의사하고 무관하지만 정년이 도달했어요.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야. 그럼 60세 도달하면 또 다니고 싶어도 이게 근로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거. 그것도 기간 만료되면 자동 소멸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사용자가 파산하는 경우도 근로자 의사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해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돼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해고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그래서 해고는 반드시 그 사유와 시기를 적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돼요. 이것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해요. 해고는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유, 내용적 정당성이고요.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해고에는 두 가지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 사유와 시기를 적어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를 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해줘요. 아무리 그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해고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도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 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놨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인데요. 산업재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산업재해라고 하잖아요. 요양 중인 사람. 요양 중인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출산 휴가를 간 사람. 출산 휴가. 그리고 또 육아휴직 중인 사람. 이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 금지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 요양이 끝나고 30일. 출산휴가하고 갔다 온 지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해요.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해서 아무리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는 해고할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을 지난 다음에 해고를 해야 돼요. 다만 산재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84조에 따라서 일시보상을 해준 거예요. 아, 내가 전체적으로 산재 보상 이만큼으로 다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하죠.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이럴 때 해고는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해를 꼭 해주시고요.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산재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를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해고를 할 때면은 반드시 해고의 예고를 해야 돼요. 해고는 해고의 사유화 시기를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서면으로 하는데 그거를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해고를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에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26조에 보면은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잖아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고 예고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될까요? 해고 예고는 구두로 해도 돼요. 해고 예고는 구두로 해도 법률상 허용을 해줘요. 여기에 방법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해고의 서면주의라고 했는데 그 해고를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원칙적이 아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안 하면 절차적 위반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가 아니에요. 다만 해고 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다만 해고 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만약에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해고 예고 수당 관련된 거를 보시기 전에 반드시 그럼 모든 경우에 다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몇 가지 조항인데 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너무 심한데? 이거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너무 심한데?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 보면 근로자가 고의라고 되어 있죠.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 이거를 법률에서는 시행규칙이라고 말하거든요. 법률을 이해하는데 고용노동부 명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말해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이 사유에 해당되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줬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잠깐 해고 예고 수당 산정하는 걸 볼까요? 우리가 아까 어제나 종전 시간에서나 계속 월 소정근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208.57시간 이거를 209시간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근로자가 2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이잖아요. 25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이분이 시급이 나와요. 시급 곱하기 8시간 하면 통상 1급이 나오죠. 이 통상 1급에 31분을 지급해줘야 된다. 이게 31분의 통상임금.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첫 시간에 통상임금이 중요하다, 평균임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지급해주는 기준임금이 된다. 그리고 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주는 기준임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하는 법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이해를 해주시고요. 평균임금은 우리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 퇴직금과 관련된 거라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고예고 관련해서 해고와 관련해서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업으로 인해서 해고예고를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주가 가게 적자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을 결정한 후에 직원들에게 폐업 전날 폐업을 안내하면서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금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소멸되면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법인 해산이나 폐업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게 예정되거든요. 아,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장이 부도로 인해서 도산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화재로 인해서 사업장 자체가 소멸되거나 이런 것 같이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인 경우에 따라서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요. 바로. 그런데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는 30일 전에 충분히 예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해고예고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는 의미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위법한 해고예고 기간 중에 자진퇴사한 사례입니다. 사업주가 있는데 직원에게 2주 뒤에 그만두라고 했는데 직원이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자진퇴사를 하고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했어요. 여기서 사업주 A가 직원에게 2주 뒤에 그만두라라고 한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미 해고를 시행한 거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고 하는 해고 예고의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사례예요. 이렇게 해고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창업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거를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 최소한 해고를 하지 말고요. 합의퇴직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요청을 하거나 해서 근로자하고 합의를 해서 퇴직을 시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지금까지는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강의 7번째 퇴직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고나 퇴직이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을 우리가 받잖아요. 퇴직금 받는 퇴직급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제도를 정의해 놨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불러요. 그 4조 1항에 보면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여기서 말하는 건데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들을 보통 실무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퇴직급여 제도는 뭐가 있느냐? 법정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요즘에는 퇴직연금 제도 많이들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퇴직금 제도와 법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뒤에도 이제 또 살펴보기도 할 텐데 퇴직금에서 빌려준 돈, 채무에 빌려준 돈 공제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임금 빌려준 돈 공제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임금의 4대 원칙, 전액불 원칙에 따라서 전부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빌려준 돈이 있으면 야,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있으니까 그거 돌려줘,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미리 공제하고 주는 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액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빌려준 채무액이 있으면 돌려달라, 갚아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정퇴직금 제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1년분에 대해서는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퇴직금 제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계속 근로기간이겠죠? 계속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 돼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365일에 대해서 31분의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퇴직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그러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 이렇게 갱신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 반복기간 모두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고용 형태가 변경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바뀌었잖아요. 물론 양수양도에 따라서 개념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고용 형태의 변경이네요.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변경 전후 기간을 다 합산한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양수양도나 조직이 변경되거나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승계됐을 경우에만 계속 근로가 인정돼요. 포괄적으로 근로자들도 다 내가 승계할게 라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어가지고 기업과 기업 간에 양수양도를 한다거나 합병을 할 때 기업 간에 특약 조항을 넣어서 이 근로자들은 내가 승계하지 않을 거고 신규 근로자로 채용하겠다라는 조항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단절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근무했던 거는 그 이전 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속 근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정 예시를 한번 보면은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요. 포함되는 기간은 수습 기간,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기간, 산재 기간, 휴업 기간 이런 것들은 다 포함돼요. 근데 제외되는 기간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기간은 제외돼요. 그리고 내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양수양도나 기업 합병으로 인해서 고용승계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종전 근로기간은 별도의 종전사업주하고 계산을 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년퇴직 이후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그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아요. 계속 근로기간이 중요하다. 365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 그럼 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퇴직금 산정은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했어요. 평균 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거를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5일 될 때 31분을 지급해 주는 거죠. 1년이죠. 1년에 31분의 평균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보면 월 250만 원씩 받았던 근로자가 있었어요.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럼 이분은 산정사유 발생일이 2019년 7월 1일이잖아요. 7월 1일이 퇴사한 날이니까. 그러면 3개월. 6월달 2019년 6월, 5월, 4월 임금 250만 원을 다 더하면 750만 원이고요. 그리고 6월, 5월, 4월달 일수를 다 더하면 91일이에요. 6월달이 30일, 5월달이 31일, 4월달이 30일이니까 90일. 이걸 나누면 1일 평균 임금 82,417원이 나오고요. 58전이 나와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요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1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880일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880일이라는 거예요. 880일 나누기 365일하면 이분의 법정 퇴직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산정 방법 굳이 모르시더라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퇴직연금 퇴직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퇴직급여 계산 딱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3개월분 임금 그리고 근무기간 요것만 딱 정확하게 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요 방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요 금액이 딱 나와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서라는 게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사업주가 지급해준 퇴직금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다만 요거 금액은 요 금액 세금 공제 전 금액이죠. 세금을 여기에서 소득세만큼 세금을 공제한 다음에 실제로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가 은행이에요. 은행인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적립을 해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뭐가 다르냐? 확정급여형은 운용수익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자에게 적립하면은 퇴직연금자가 그거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적립금을 운용한다라는 게 그 투자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가 잘 되면 요즘 주식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잘 되면 그 수익을 다 사용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법정퇴직금 있죠? 요 법정퇴직금. 법정퇴직금이 31분에 해당되는 평균임금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요 퇴직금, 법정퇴직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그래서 요 확정급여형은 나는 근로자들은 그냥 법정퇴직금 받겠다라는 거고 사용자는 운용수익은 내가 책임지고 부담금을 납부를 해주는 거. 요게 확정급여형이고요. 확정기여형은 뭐냐면 요 운용수익에 대한 거를 근로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사용자는 매년 그 근로자의 임금의 12분의 1을 정확하게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이 근로자가 계산한 개별 계좌 IRP 계좌라고 하는데 이 계좌에 넣어주면은 이걸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해요. 운용을 막 해서 요즘같이 주식이 좋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법정퇴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주식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다. 채권이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법정퇴직금보다 좀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거. 이걸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근로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근로자가 확정기여형을 하면은요, 요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줘요. 세액공제.
아까 우리 퇴직금 받으면, 법정 퇴직금 받으면 세금을 공제한 다음에 실수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공제할 때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도 30%를 더 감격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사용자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요거를 다 비용 처리를 해줘요. 비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만큼 법인세를 납부하는 거에 대한 혜택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근로자들이나 사용자들도 이런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퇴직금을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인 분들은 재산을 많이 못 모아놓으니까 아파트에 당첨돼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내 퇴직금을 중간정산일 수 있어요. 근데 법령에 의해서 중간정산 사유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아니면 월세가 관련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6개월 이상 산재요양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요양비를 스스로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본인이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결정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근로자나 가족이 피해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돼가지고 퇴직금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돼가지고 퇴직금이 감소될 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에는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안 돼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사업주가 이거를 승낙해 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하고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퇴직금 관련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돼서 지급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 사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 줄 수가 없어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요. 사업주에게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하게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급해줬는데 이거 왜 퇴직금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약간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민법상으로 그런 경우를 부당이득금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부당이득금.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 주는 거는 금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셔가지고 매월 급여를 여기에 적립을 해줬다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여요. 가장 중요한 노동법 관련한 7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노동법 관련한 7가지 부분을 추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은 좀 영세사업장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 그리고 적용되는 조항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긴 하는데요.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5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해고의 일부도 적용이 된다. 휴게, 주휴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최저임금 다 5인 미만 적용된다.
이것도 아무리 작은 사업장도 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라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관할지방노동위원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겠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건 안 돼요. 이건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해요. 엑스표 친 거는 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적용해달라, 연장근로 적용해달라, 주 12시간 이상 일하지 않겠다, 아니면 연차휴가 적용해달라. 이거는 전부 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영세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할 경우에 내가 어떤 조항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이해를 하시고서 취업을 하시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노른자 노동법 가장 노동법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좀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한두 명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메시지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그걸 읽어보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접속을 해주신 분 중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용기가 없으신 건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우리 청춘정거장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 남겨드렸어요. 제 이메일 주소하고 제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까 청춘정거장에서 강의를 수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출장이 좀 많고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나 전화를 주실 경우에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춘정거장에서 수업을 들은 사람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꼭 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라도. 또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반드시 회신을 해드리니까 궁금한 거 참지 마시고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춘정거장에서 노무교육이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도움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